우리 가족이 평범하다고 늘 생각했다. 적어도 우리처럼 전라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는 평범한 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었다. 아버지, 민주는 내가 기억하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진도 주변의 밭에서 일하셨다. 어머니, 서연은 외할머니에게 물려받은 동네 떡집을 운영하셨다. 그리고 나, 지혜는 갓 쪄낸 떡의 구수한 냄새와 은빛으로 물결치는 밭 사이를 뛰어다니는 오후 속에서 자랐다. 단순하지만 행복한 어린 시절이었다. 모든 것은 내가 25살이 되던 날 바뀌었다. 7월이었고 타는 듯한 남도의 더위는 우리 모두를 뒷마당 평상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게 했다. 온 가족이 다 모였다. 광주에서 오신 민호 삼촌과 수진 숙모, 어린 사촌 동생들, 늘 검은색 부채를 손에서 놓지 않으시는 외할머니 은숙, 그리고 3년 넘게 만나 이제는 가족의 일원으로 여겨지는 내 남자친구 지훈까지. 지혜야, 잠깐 이리 좀 와보렴. 모두가 마당에서 즐겁게 이야기하는 동안 부엌에서 어머니가 나를 부르셨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식탁에 앉아 계셨다. 두 분의 심각한 표정은 바깥의 축제 분위기와는 대조적이었다. 앉아라, 딸아. 아버지가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네가 이제 25이 되었으니 알아야 할 게 있단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혹시 병이라도? 경제적인 문제? 수만 가지 가능성이 순식간에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어머니가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민준 씨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야. 그 말은 나에게 무거운 돌덩이처럼 떨어졌다. 나는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나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고 어릴 때 목마를 태워주고 내 졸업식에서 자랑스럽게 눈물을 흘리던 그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져 내렸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나는 신락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내 친아버지 이름은 이재성이라고 해. 서울 사람인데 내가 민준 씨와 결혼하기 전 여름에 만났었어. 짧은 만남이었지만 내가 임신한 걸 알았을 때 그는 이미 서울로 돌아간 후였지. 민준 씨와 나는 이미 약혼한 사이였고 그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너를 자기 딸로 받아주기로 했단다. 내 아버지, 내게는 영원히 아버지일 그분, 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건 한 번도 중요하지 않았어, 지혜야. 널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했단다. 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어머니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누런 봉투를 꺼내셨다. 일주일 전에 이걸 받았어. 재성 씨가 널 찾고 있었더구나. 널 만나고 싶어 해.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안에는 단정한 글씨로 쓴 편지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50대쯤으로 보이는 남자가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나와 같은 미소, 같은 눈매를 가지고 있었다.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본능적으로 편지를 돌려주며 말했다. 제 아버지는 저를 키워주신 분이에요. 이해한단다. 어머니가 말했다. 하지만 네가 사실을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 나는 아무 말 없이 부엌을 나와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지훈과 사촌들의 부름을 무시한 채였다. 배신감과 혼란스러움에 휩싸였다. 내 모든 삶이 거짓말이었던 것 같았다. 방을 장식한 가족 사진들이 이제는 나를 비웃는 듯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진실을 알고 있었을까? 할머니도, 삼촌과 숙모도.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후 지훈이 내 곁에 남아주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가 울다 지쳐 잠들 때까지 그저 나를 안아주었다. 다음 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나는 부모님을 최대한 피했다. 지훈이 대학교에서 역사 교수로 일하는 부산에 있는 그의 집에 머물렀다. 나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일에 몰두하며
가족에게서 오는 전화와 메시지를 거절했다. 내가 발견한 사실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했다. 어느 날 오후 프로젝트 영감을 찾기 위해 노트북에 있는 오래된 사진들을 보다가 내 10번째 생일 사진에서 멈췄다. 거기에는 내 옆에 아버지 민준과 함께 촛불을 끄는 내가 있었다. 그의 손은 보호하듯 내 어깨에 올려져 있었고 그의 미소는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다. 조용히 그림 그릴 장소가 갖고 싶다고 했을 때 직접 나무 위에 작은 아지트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고집하시던 모습이 떠올랐다. 매주 일요일마다 나를 5일장에 데려가 동네 화가들을 보게 해주셨던 일도, 몇몇 친척들이 더 현실적인 것을 공부하라고 제안했을 때, 내가 미술을 공부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나를 변호해 주셨던 일도, 그때 나는 사랑과 부성애가 혈연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주는 중요한 모든 의미에서 나의 아버지였다. 하지만 호기심도 생겼다. 나와 DNA를 공유하는 그 남자, 이재성은 누구일까? 왜 25년이 지난 지금 나를 찾기로 결심했을까? 그가 이렇게 우리 삶에 끼어들 권리가 있을까? 나는 결정을 내렸다. 어느 일요일 아침 집으로 돌아갔다. 내가 기억하는 한 매주 일요일마다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는 부엌에서 떡 반죽을 치대고 계셨다. 아버지는 마당에서 어머니가 아끼시는 화채물을 주고 계셨다. 수년간의 바틀로 거칠어진 그의 손이 물뿌리개를 섬세하게 잡고 있었다. 문 앞에 선 나를 보자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게 다가왔다. 아빠. 나는 어릴 때처럼 그를 껴안았다. 그는 나를 꽉 안아주었고 나는 단지 물리적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집에 돌아왔음을 느꼈다. 미안하다. 지혜야. 그가 내 귀에 속삭였다. 우린 널 지켜주고 싶었어. 용서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대답했다. 아빠는 제 아빠예요. 그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해요. 어머니가 아직 밀가루가 묻은 손으로 우리를 껴안았다. 우리 셋은 몇 주간의 거리감으로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는 듯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다. 우리가 떨어졌을 때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아빠를 대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누구인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아버지는 슬픔과 이해가 뒤섞인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뭘 결정하든 괜찮아, 딸아. 우린 여기서 널 지지할 거야. 그날 밤 나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부모님과 저녁을 먹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야기했다. 두 분이 어떻게 만났는지, 어머니가 고등학교 때부터 아버지를 좋아했지만 크게 다툰 후 어느 여름 서울로 여행을 떠나 재성을 만났던 이야기.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아버지가 주저없이 나를 자기 딸로 받아들였던 이야기.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저녁 식사 후 커피를 마시며 아버지가 말했다. 널 처음 본 순간부터 네가 내 딸이라는 걸 알았지. 나는 어머니가 보관해 두었던 재성의 편지를 집어들었다. 그날 밤 편지를 읽고 다음 단계를 결정할 것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내 결정이 무엇이든 나의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일주일 후 재성에게 연락하기로 했다. 나는 짧은 이메일을 보내 나를 소개하고 우리 둘에게 중립적인 장소인 부산의 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지훈이 근처에 있기를 바랐다. 이 만남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하다고 느꼈다. 내가 선택한 카페는 관간대교가 보이는 곳이었다. 관광객이 많은 곳이라 동네 사람들을 마주칠 일은 거의 없었다.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30분 일찍 도착했다. 지훈은 문 앞까지 나를 바래다주고 이마에 입을 맞추며 길 건너 서점에서 내 메시지를 기다리겠다고 약속했다. 괜찮을 거야. 나는 나 자신도 완전히 믿지 못하면서 그를 안심시켰다. 그가 들어서는 순간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나처럼 왼쪽으로 살짝 기운 걸음걸이를 하고 있었다. 비싸 보이는 회색 청장을 입고 있었고 희끗희끗한 머리는 완벽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다.
굳은 살 박인 손, 소박하고 실용적인 옷차림에 내 아버지와는 전혀 달랐다. 지혜씨? 그가 내 테이블로 다가오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정중했다. 나는 말문이 막힌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아 블랙커피를 주문했다. 나는 이미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차를 2잔째 마시고 있었다. 어머니를 많이 닮았군요. 어색한 침묵 끝에 그가 말했다. 하지만 눈은 나를 닮았어요. 왜 지금이에요?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돌려 말하고 싶지 않았다. 25년이 지났잖아요. 재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복잡합니다. 서연 씨가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나는 막 서울의 한 대형 로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을 때였어요. 젊고 야망이 넘쳤고 솔직히 말해 이기적이었죠. 책임질 수 없다고 내 경력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가슴에 아픈 통증이 느껴졌다. 그는 의도적으로 내 삶의 일부가 되지 않기로 선택했던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가 말을 이었다. 결혼도 하고 2 아이도 낳고 내가 원한다고 믿었던 삶을 만들었죠. 하지만 항상 공허함이 있었어요. 전라도에 두고 온 그 아이를 항상 생각했습니다. 절 버린 게 아니에요. 나는 의도했던 것보다 더 날카롭게 반박했다. 제 아버지가 절 키우셨어요. 민준 아저씨가 제 아버지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 그분께 영원히 감사하고 있어요. 그가 나를 놀라게 하며 말했다. 내 딸에게 내가 주지 못했던 것을 주셨으니까요. 그럼 왜 지금 저를 찾으시는 거죠? 뭐가 달라졌나요? 재성은 내 눈을 피하며 자신의 커피를 내려다보았다. 2년 전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길어야 5년이라고 하더군요.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적어도 당신을 한번 만나보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 남자에 대해 분노, 어쩌면 증오를 예상했지만 지금은 혼란스러운 감정의 소용돌이만 느껴졌다. 가족들은 아세요? 여기 오신 거? 나는 마침내 물었다. 아내는 압니다. 아이들은? 아직 몰라요. 당신보다 어리죠. 준서가 20살, 서연이가 18살입니다. 자기들에게 누나가 있다는 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형제. 그런 가능성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나는 항상 외동딸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내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2명의 동생이 생긴 것이다. 우리는 거의 2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그는 서울에서의 삶과 다른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진도 보여주었다. 준서는 그처럼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서현이는 의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들은 나와 닮았다. 특히 서현이는 코와 턱선이 똑같았다. 우리가 헤어질 때 전화번호를 교환했다. 어떤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었지만 문 하나를 열었다. 그 문을 완전히 넘어가고 싶은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이제는 선택권이 생겼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불을 켜두고 내가 어릴 때 파티에서 늦게 돌아오면 그랬던 것처럼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준비해 두셨다. 어땠니? 그녀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나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재성의 암, 내 이복 형제들, 그가 보여준 사진들. 내가 말하는 동안 어머니의 얼굴이 걱정에서 슬픔으로 그리고 마침내 일종의 차분한 체념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내가 말을 마치자 그녀가 말했다. 재성 씨는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이었지. 다른 삶, 다른 상황이었다면 우리 사이가 잘 됐을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그는 자기 경력이 더 중요하다고 분명히 했어. 왜 더 일찍 말해주지 않았어요, 이제 엄마? 나는 물었다. 내 생일 이후로 계속 머릿속을 맴돌던 질문이었다. 두려워서였겠지. 네가 우리에게서 멀어질까봐 재성 씨를 찾으러 갔다가 그가 널 다시 거절할까봐. 네가 네 아버지? 민준 씨를 진짜 아빠로 생각하지 않을까봐 두려웠어.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나는 테이블 위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아빠는 아빠예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어머니는 눈가가 좀 촉촉해진 채 미소 지었다. 알아, 얘야. 하지만 너도 네 완전한 이야기를 알 권리가 있다는 걸 알아. 그리고 네가 네 형제들을 만나고 싶다면 우린 이해할 거야. 그 후 몇 주 동안 재성과 나는 전화로 연락을 유지했다. 그는 자신의 병과 받고 있는 치료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해 주었다. 또한 자신의 후회에 대해서도 수년간 내 소식을 알아보려 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어머니에게 연락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내 이복 동생 서연이었다. 아빠한테 다 들었어요. 그녀는 자기소개도 없이 말했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약간의 떨림이 느껴졌다. 언니랑 얘기해야겠어요. 우리는 다음 주말에 서울에서 만나기로 했다. 지우는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이건 나 혼자 해야 할 일이라고 느꼈다. 나는 이른 아침 KTX를 타고 정고가 되기 조금 전에 서울역에 도착했다. 서연이는 우리 둘의 닮은 모습 덕분에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상상했던 모습 그대로네요. 그녀는 마치 우리가 비밀스러운 가족사로 연결된 낯선 사람이 아니라 오랜 친구인 것처럼 나를 껴안으며 말했다. 우리는 함께 하루를 보냈다. 서울숲을 걷고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며 서로를 알아갔다. 서연이는 똑똑하고 의학에 대한 열정이 넘쳤으며 놀라울 정도로 나와 비슷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오빠인 준서는 그 소식에 나쁘게 반응했고 지금은 나를 만나기를 거부한다고 했다. 시간을 좀 주세요. 그녀가 조언했다. 엄마에 대한 충성심이 강해서 이걸 엄마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해요. 이해해. 나는 대답했다. 억지로 하고 싶진 않아.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서연이는 나를 명동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재성이 구석 테이블에 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가 싫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연이가 말했다. 아빠가 잠깐이라도 좋으니 우리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고집하셔서요. 저녁 식사는 이상하게도 즐거웠다. 재성은 첫 만남 때보다 더 편안해 보였고 그가 서연이와 교감하는 모습을 보니 그를 아버지로서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 그는 세심하고 다정했으며 딸의 성취를 자랑스러워했다. 그와 함께 자랐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버렸다. 민준과 서연과의 내 삶은 사랑과 안정으로 가득했다. 헤어지기 전에 재성은 내게 봉투를 건넸다. 당신 거예요. 그가 말했다. 혼자 있을 때 열어보세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나를 준서, 서연이와 함께 상속인 중 한 명으로 지명하는 유언장과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있었다. 편지에서 재성은 수년간의 부재를 어떻게든 보상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또한 25년 전 보였던 비겁함에 대해 나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민준에게도 용서를 구했다. 다음 날 나는 복잡한 심경으로 부산으로 돌아가는 기차를 탔다. 한편으로는 서연이라는 동생을 얻은 것 같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재성의 유언장이 마치 내 용서를 사려는 것 같아 불편하게 느껴졌다. 집에 도착하자 지훈이 우리 가족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바꿀 소식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네가 서울에 있는 동안 부모님께서 전화하셨어. 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할머니 은수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대. 광주에 있는 병원에 계셔. 나는 가방을 떨어뜨렸고 발밑에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우리 가족의 기둥이었던 외할머니, 은숙할머니, 강하고 지혜로우며 지칠 줄 모르시는 분이었다. 지금 당장 가봐야 해. 나는 재성과 내 새로운 형제들과 관련된 모든 것을 잠시 잊은 채 말했다. 광주로 가는 동안 나는 말하지 않은 말들과 가족의 비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또 무엇을 모를까? 어떤 다른 숨겨진 진실들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까? 내 생물학적 기원에 대한 갈등은 이제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 중
한 명인 할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앞에서 덜 중요해 보였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너무 울어서 눈이 빨개진 채 대기실에 앉아 계셨다. 아버지는 긴장될 때마다 그러셨듯이 복도를 이리저리 서성이고 계셨다. 어떠세요? 나는 어머니를 껴안으며 물었다. 안정적이시지만 위중하시단다. 아버지가 대답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앞으로 24시간이 고비래. 우리는 함께 앉아 소식을 기다렸다. 그 순간 나는 비밀과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나의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중요한 순간에 나와 함께 있었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곁에 있어줄 가족. 은숙 할머니는 그날 밤을 넘기셨지만 매우 쇠약해지셨다. 의사들은 당장의 위험은 넘겼지만 회복은 더딜 것이며 아마 예전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할머니는 우리가 교대로 곁을 지킬 수 있는 1인실로 옮겨졌다. 사흘 동안 나는 거의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어머니가 밤을 새우시면 나는 아침에 교대에서 어머니가 몇 시간이라도 쉬러 가실 수 있게 했다. 아버지는 서류 작업, 의사 면담, 식사 등 다른 모든 것을 처리하셨다. 그러던 어느 아침 할머니가 그토록 좋아하시던 시집을 읽어드리고 있을 때 할머니는 나를 놀라게 할 만큼 또렷한 눈빛으로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셨다. 지혜야. 할머니는 약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재성이는 만나봤니? 나는 말문이 막혔다. 할머니가 재성에 대해 어떻게 아셨을까? 부모님 말씀으로는 가족 중 아무도 내 출생의 비밀을 몰랐는데 할머니, 어떻게... 내 엄마한테 임신에 친했는데도 민준이와 결혼하라고 설득한 게 나였다. 할머니는 내 놀라움을 무시한 채 말을 이었다. 그게 모두를 위한 최선이라고 말했지. 그 서울 남자는 문제만 일으킬 거라고. 할머니가 그 사람을 만났었어요? 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네가 태어난 직후에 한 번 찾아왔었어. 네 엄마를 찾으러. 나는 그 사람에게 돌아가라고. 너나 서연이한테 아무 권리도 없다고 말했지. 목에 무언가 걸린 듯 답답했다. 나는 지금까지 재성이 내게 전혀 관심이 없었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딸보다 경력을 선택했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할머니 말에 따르면 그는 우리에게 연락하려고 시도했었다. 엄마도 아세요? 나는 마침내 물었다. 아니. 할머니는 말하는 힘든 노력에 지친 듯 잠시 눈을 감으며 대답했다. 나는 재성이 내 편지에 전혀 답장하지 않았다고 말했어. 그게 더 나았지. 민준이는 너를 친딸처럼 사랑했고 너는 아빠가 필요했지. 자기가 편할 때나 찾아올 서울 변호사가 아니라.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다. 할머니가 상황을 조작했고 우리 모두를 대신해 결정했다. 할머니는 그럴 권리가 없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엄마의 결정이었지. 할머니의 결정이 아니었어요. 나는 내 딸과 너를 위해 최선이라고 믿는 일을 했다. 할머니는 쇠약함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아? 네가 살아온 삶을 봐. 민준이가 어떤 남자가 되었는지 봐. 재성이가 더 나은 아빠가 되었을 것 같니?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사랑이 가득한 가정에서 모범적인 아버지와 함께 자란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선택할 기회가 박탈당했다는 것도 사실이었다. 엄마한테 말씀드려야 해요. 나는 주장했다. 이제 와서 과거를 들춰서 뭐 하겠니? 할머니가 물었다. 더 큰 고통만 초래할 뿐이야. 그게 진실이니까요. 나는 대답했다. 그리고 저는 이 가족의 비밀에 진절머리가 나요. 나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방을 나섰다. 생각할 공간, 공기가 필요했다. 복도에서 커피 2잔을 들고 돌아오시는 아버지와 마주쳤다. 괜찮니? 그가 내 불안한 표정을 보고 물었다. 할머니한테 무슨 일 있었어? 나는 참을 수 없었다. 방금 알게 된 모든 것을 그에게 털어놓았다. 내가 말하는 동안 그의 얼굴이 걱정에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마침내 슬픈 체념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다. 알고 계셨군요.
나는 질문이 아니라 확인하듯 말했다. 재성 씨가 우리에게 연락하려고 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근처 테이블에 커피를 내려놓고 복도 끝 간호사들과 다른 방문객들로부터 떨어진 자리로 나를 이끌었다. 정확히는 아니야. 그가 설명했다. 네가 태어난 직후에 할머니와 재성 씨 사이에 어떤 종류의 연락이 있었다는 건 알았어. 서연이는 너를 돌보고 엄마가 되는 것에 적응하느라 너무 바빠서 알아채지 못했지. 할머니가 우리가 새 집으로 이사하는 걸 도와주실 때 할머니 물건들 사이에서 숨겨진 편지 몇 통을 발견했어.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무슨 말을 했어야 할까? 지혜야? 나는 이미 너를 내 딸로 생각하고 있었어. 재성 씨가 다시 나타나면 너희 둘 다 잃을까봐 두려웠지. 그래서 할머니가 그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도록 처리했다고 했을 때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 그 고백은 뺨을 맞는 것처럼 충격적이었다. 할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이 침묵의 공모에 참여했다. 엄마랑 얘기해야 해요. 나는 일어서며 말했다. 엄마는 모든 걸 알 권리가 있어요. 알아. 아버지가 패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오랫동안 알고 있었지만 적절한 때를 찾지 못했어. 우리는 오후에 어머니가 병원으로 돌아오시기를 기다렸다. 우리는 어머니를 카페로 데려가 할머니가 내게 털어놓은 것을 이야기했다. 아버지는 편지에 대한 것을 확인해 주었고 내가 모르는 세부 사항까지 덧붙였다. 재성 씨가 어떤 종류의 면접 교섭 합의를 시도했고 심지어 경제적 지원까지 제안했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손도 대지 않은 커피잔에 시선을 고정한 채 조용히 모든 것을 들었다. 우리가 말을 마치자 어머니는 말없이 일어나 할머니의 병실로 향했다. 아버지와 나는 어머니의 반응이 걱정되어 뒤를 따랐다. 사실이에요? 어머니는 들어가자마자 할머니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재성 씨한테 우리한테서 멀어지라고 말했어요? 졸고 계시던 할머니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눈을 떴다. 순간 부인할 것처럼 보였지만 이내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널 위해서였어, 서연아. 할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넌 너무 어렸고 너무 순진했어. 그는 널 이용하고 다시 버렸을 거야. 어머니는 그럴 권리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몇 시간 전 내가 썼던 똑같은 말로 대답했다. 그건 제 인생이었고 제 결정이었어요. 넌 내 딸이었어. 할머니가 갑작스러운 기운으로 반박했다. 그리고 널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을 거야. 난 지금도 그게 최선이었다고 생각해. 어머니는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저었다. 누구를 위한 최선이었는데요? 엄마? 엄마를 위해서요? 마을 사람들 보기 좋으라고요? 엄마 딸이 서울 남자랑 연애했다는 걸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요? 서연아, 제발. 아버지가 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끼어들었다. 어머니는 편찮으시잖니. 그리고 25년 동안 우리 인생을 조종하셨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뿌리치며 외쳤다. 내가 옳은 일을 한 건지, 재성 씨가 지혜에게 좋은 아빠가 되었을지, 내 딸에게 출생의 비밀을 숨길 권리가 있는지 얼마나 많이 자문해댔든지 아세요? 방 안의 긴장감은 손에 잡힐 듯했다. 나는 어머니가 그렇게 화나고 상처받은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할머니는 병원 침대에 웅크린 차에 몇 분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이 얘기는 나중에 하는 게 좋겠어요. 나는 할머니의 상태가 걱정되어 제안했다. 모두 좀 더 차분해졌을 때요. 아니,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너무 오래 기다렸어. 너무 많은 비밀을 간직해왔어. 어머니는 다시 할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모든 진실을 알고 싶어요. 지금 당장요. 그 후 1시간 동안 할머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내가 태어난 지 겨우 2달 되었을 때 재성 씨가 어머니를 찾아 진도로 나타났던 일, 어머니가 떡집에 있고 아버지가 밭에 계실 때 할머니가 그를 맞이했던 일, 어머니가 그에 대해 아무것도 알고 싶어 하지 않으며 남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내가 법적으로 민준의 딸이라고 말했던 일,
만약 서연이에게 연락하거나 아이를 요구하려고 하면 약혼한 여자를 유혹하고 버린 파렴치한이라는 걸 온 동네에 알리겠다고 다 했어. 할머니가 고백했다. 서울에서의 내 평판을 망쳐놓겠다고 협박했지. 그리고 그가 그걸 믿었어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즉시는 아니었어. 몇 번 더 찾아왔지. 마지막에는 서류를 가져왔더구나. 너를 법적으로 자기 딸로 인정하고 싶어 했어. 그때 민준이가 말한 편지들을 발견했지. 내가 서연인 척 편지를 써서 우리는 그와 아무 관련도 맺고 싶지 않고 그 없이 행복하며 정말 너를 위한다면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했어. 이 고백에 이어진 침묵은 압도적이었다. 어머니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아버지는 우리의 시선을 피하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재성 씨와 이야기해야겠어요. 나는 마침내 말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겠어요. 나도 그래. 어머니가 결심한 듯 눈물을 닦으며 덧붙였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한다. 원한다면 같이 가주마. 아니요. 어머니가 대답했다. 이건 지혜와 나 둘이서 해야 할 일이에요. 할머니는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대화에 힘겨움에 지쳐버렸다. 간호사가 약을 투여하러 들어와 우리에게 할머니를 쉬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복도에서 어머니는 나를 잃을까 두려운 듯 꽉 껴안았다. 정말 미안하다, 딸아. 만약 알았더라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나는 어머니를 안심시켰다. 우리 모두 이 상황의 피해자예요. 그날 밤 병원 근처 호텔에서 나는 재성에게 전화했다. 우리가 알게 된 것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어머니와 내가 가능한 한 빨리 만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는 놀란 듯 했지만 즉시 동의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늘 생각했어요. 그가 전화를 끊기 전에 말했다. 서연 씨가 그 편지들에서 보였던 것처럼 그렇게 차가운 사람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이틀 후 우리는 할머니를 아버지께 맡기고 서울로 갔다. 재성은 서울숲이 내려다 보이는 우아한 펜트하우스에서 우리를 맞이했다. 서현이도 긴장했지만 친절하게 그곳에 있었다. 준서에게서는 여전히 소식이 없었다. 아무도 마시지 않는 커피잔을 앞에 두고 거실에 앉아 우리는 25년간의 오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내려진 결정, 잃어버린 기회들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재성이 우리를 안심시켰다. 수년 동안 당신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려고 했지만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당신들의 결정을 존중했어요. 우리 엄마는 그럴 권리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몇 번이고 반복했다. 정말 미안해요, 재성씨. 우리 모두 실수를 했어요. 그가 대답했다.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싸웠어야 했고 당신을, 지혜씨를 만나겠다고 더 고집했어야 했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 있어요.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다른 손을 재성을 향해 뻗으며 말했다. 그리고 아마 무언가 새롭고 다르지만 가치 있는 것을 만들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재성은 슬픈 미소로 내 손을 잡았다. 내 가장 큰 후회는 잃어버린 모든 시간입니다. 하지만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여전히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날 밤 광주로 돌아오면서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이 벗겨진 것을 느꼈다. 내 생일에 밝혀진 가족 갈등은 끝나지 않았지만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진실과 거짓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 화해와 재건의 과정이었다. 할머니는 자신의 행동이 사랑과 보호에서 비롯되었지만 깊은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아버지는 내 삶의 한 공간을 재성과 공유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더 의심하지 않고 진실을 위해 싸우지 않은 자신을 용서해야 할 것이다. 나로 말하자면 나는 친아버지, 여동생,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는 오빠도 얻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는 불완전하더라도 가족의 사랑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짓말조차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어머니가 옆방에서 잠든 동안 나는 재성에게 편지를 썼다. 내 어린 시절 민준과의 행복했던 순간들, 내 꿈과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것은 우리의 분리된 삶 사이에 다리를 놓는 첫걸음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나는 고통 대신 희망을 느꼈다. 그 후 몇 주 동안 내 삶은 새로운 일상을 갖게 되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병원에서 천천히 회복 중이신 할머니를 뵈러 광주로 갔다. 수요일에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가까워진 서연이와 화상 통화를 했다. 그리고 주말에는 지훈과 함께 부산에 머무르거나 재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서울로 여행을 떠나는 것을 번갈아 했다. 재성과의 관계는 나날이 발전했다. 처음에는 공통점을 찾으려는 두 명의 낯선 사람 같았지만 점차 신체적 유사성을 넘어선 공통점을 발견했다. 우리는 예술에 대한 같은 열정을 공유했고 그는 현대 한국화를 수집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는 똑같은 무미건조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국립현대미술관을 둘러보던 중 재성은 내가 어릴 때부터 매료되었던 한 그림 앞에서 멈춰섰다. 이게 내가 처음으로 중요한 소송에서 이겼을 때 산 첫 그림이야. 그가 향수 어린 미소로 고백했다. 물론 복제품이었지만 수년 동안 매일 이 그림을 보면서 네가 어떻게 지낼지 상상했단다. 그런 진정한 교감의 순간들은 그와 함께 자랐다면 어땠을까 하는 궁금증을 자아냈지만 이내 민준이 나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거나 수학 숙제를 도와주던 모습을 떠올리며 내 어린 시절을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어머니도 가끔 재성과 만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침묵과 후회로 가득 찬 어색한 만남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과거에 대해 더 솔직하고 덜 고통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다시 연인이 될 일은 없었다. 둘 다 각자의 삶을 꾸렸으니까. 하지만 그들은 나를 위해 친구가 되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었다. 반면에 아버지는 거리를 두셨다. 내가 재성을 만나는 것을 막지는 않으셨지만 그를 만나고 싶어 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으셨다. 나는 이해했다. 아버지에게 이 상황은 평생의 가장 큰 두려움, 즉 내가 더 이상 그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했다. 아빠, 어느 날 오후 마당의 나무가지를 함께 치면서 내가 말했다. 우리 사이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모든 게 변했어. 지혜야. 아버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자르고 있는 나뭇가지에 집중하며 대답했다. 이제 너에겐 다른 가족이 생겼잖니. 가족이 더 커진 거죠. 내가 정정했다. 하지만 아빠는 여전히 제 아빠예요. 저를 키워주셨고 제가 넘어졌을 때 위로해 주셨고 중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요. 아버지는 전지가위를 내려놓고 반짝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널 잃을까봐 두려워. 마침내 고백했다. 네가 서울에서의 삶, 내가 결코 줄 수 없는 것들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변호사 아빠와의 삶을 더 좋아하게 될까봐. 나는 그를 힘껏 껴안았다. 그의 단단한 몸, 거친 손, 흙과 기름 냄새를 느끼며. 절대 아빠를 잃지 않을 거예요. 나는 약속했다. 그리고 저는 아빠와 엄마가 제게 주신 삶 외에 다른 삶은 원하지 않아요. 가장 복잡한 문제는 여전히 나를 만나기를 거부하는 이복 오빠, 준서였다. 서현이에 따르면 그는 재성에게 배신감을 느꼈고 이전에 딸이 있었다는 사실이 자기 어머니에 대한 불성실이라고 생각했다. 시간을 좀 줘. 내가 그 주제를 꺼낼 때마다 서현이가 조언했다. 고집은 세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시간이 흐르고 내 새로운 삶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지훈과의 관계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지훈은 이 위기가 시작된 이래로 나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며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서울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자 그에게서 어떤 불만을 느꼈다. 요즘 너 보기 정말 힘들다. 어느 날 밤 재성이 친구가 전시하는 문화재단 행사에 나를 초대해서 저녁 약속을 취소하자 그가 불평했다.
내 친아버지를 알아가고 싶은 건 이해하지만 요즘 내 삶은 완전히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그건 불공평해. 나는 항의했다. 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사람과 관계를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재성 씨는 아프단 말이야, 지훈아. 알아. 그리고 그건 안타깝게 생각해. 지훈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하지만 가끔 네가 재성 씨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데 너무 집중해서 항상 내 곁에 있었던 사람들을 잊고 있는 것 같아. 그의 말은 아팠다. 그 말에 어느 정도 진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재성을 알아가고 서현이와 관계를 맺고 이 확장된 가족 안에서 나의 새로운 자리를 이해하려는 열망 속에서 나는 지훈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부산의 친구들, 일러스트레이터로서의 내일, 심지어 이 상황에 대한 대화를 넘어선 부모님과의 관계까지도. 미안해. 나는 마침내 말했다. 내 말이 맞아. 이 모든 일에 너무 몰두해서 이게 너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지 못했어. 네가 친가족을 알아가는 걸 포기하길 바라는 건 아니야. 지훈이 내 손을 잡으며 분명히 말했다. 네가 그걸 하는 동안 나도 계속 네 삶의 일부이고 싶을 뿐이야. 그 대화는 내가 찾아야 할 균형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다. 내 정체성은 뿌리째 흔들렸지만 내가 발견한 새로운 것들 아래 이전에 내 모든 것이 사라지게 할 수는 없었다. 전환점은 5월의 어느 일요일, 재성이 우리 가족 모두 민준, 서연, 지훈, 그리고 나애를 우리 세계의 중간 지점인 전주에 있는 식당으로 초대했을 때 찾아왔다. 어머니는 즉시 수락했고 아버지는 더 마지못해 지훈은 호기심과 불안감이 뒤섞인 채로 동의했다. 우리는 한옥마을 근처 화분들과 작은 분수의 편안한 소리로 가득 찬 전통적인 한옥 마당에 있는 조용한 식당을 선택했다. 우리가 테이블에 앉았을 때 긴장감은 역력했다. 항상 외교적인 재성은 아무도 위협을 느끼지 않을 안전한 주제인 전주의 역사적 유산에 대해 이야기하며 어색함을 깨려고 노력했다. 점차 대화가 흘러갔다. 처음에는 말이 없던 아버지는 재성이 낚시를 좋아한다고 언급하자 활기를 띠셨는데 알고 보니 두 분 다 공유하는 열정이었다. 어머니와 재성은 내에 대한 몇 가지 일화를 교환하며 내가 두 사람 모두에게서 몸짓과 버릇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그리고 타고난 관찰자인 지우는 마치 역사 연구 사례를 앞에 둔 것처럼 그 역학관계를 전문적인 관심으로 연구하는 듯했다. 분위기를 완전히 바꾼 것은 재성이 디저트 시간 중에 한 말이었다. 민준 씨, 서연 씨. 그는 그때까지 유지해온 가벼운 톤과 대조되는 진지함으로 시작했다. 지혜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은 제가 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아이를 키워주셨습니다. 가치관, 사랑, 안정을 주셨죠. 저는 두 분과 경쟁하거나 제게 속하지 않은 자리를 요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제 딸을 알고 싶고 허락해 주신다면 두 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아이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을 뿐입니다.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으시는 아버지는 대답하기 전에 여러 번 헛기침을 해야 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지혜는 제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아이를 품에 안은 순간부터 제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도 서연이와 준서에게 똑같이 느꼈습니다. 재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이해합니다. 그리고 약속하건대 결코 당신의 자리를 빼앗으려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상황에서는 적이 될 수도 있었지만 같은 사람, 바로 내 대한 사랑으로 뭉친 두 남자 사이의 이해의 순간이었다. 이 대화 동안 침묵을 지키던 지우는 테이블 아래에서 내 손을 잡고 가볍게 쥐었다. 내가 그를 쳐다보았을 때 그의 눈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다. 나는 이 모든 일에 너와 함께야. 그날 밤 부산으로 돌아오면서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관계들, 이전에는 분리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얽히게 된 이 세계들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나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느꼈다. 민준과 재성을 내 삶에 함께 둘 수 있고 내 뿌리를 버리지 않고 서연이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는 준서도 와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이 미지의 바다를 항해하는 동안 지훈을 사랑하고 그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지훈 옆에 누워 나는 물었다. 언젠가 이 모든 게 평범하게 느껴질 날이 올까? 평범함을 정의해봐. 그가 내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쓸어 넘기며 미소 지었다. 내 가족은 결코 평범하지 않을 거야, 지혜야. 하지만 누가 평범한 가족을 원하겠어? 중요한 건 사랑이 있다는 거고, 사랑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는 거야. 잠이 들면서 그의 말이 내 안에서 울려 퍼졌다. 내 가족은 평범하지 않았다. 그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모든 복잡함과 비밀, 모든 고통과 사랑을 가진 나의 가족이었다. 그리고 나는 있는 그대로의 가족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전형적인 남도에 타는 듯한 더위와 함께 여름이 왔다. 은숙 할머니는 마침내 병원에서 퇴원하셨지만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했다. 우리는 할머니를 어머니가 더 잘 돌볼 수 있는 진도의 부모님 댁으로 모시기로 결정했다. 나는 여전히 지훈과 함께 사는 부산과 재성 및 서연이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서울 사이에서 시간을 나누어 보냈다. 내가 두려워하던 전화가 걸려온 것은 7월 초였다. 서연이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재성이 응급으로 입원했다고 말했다. 암이 예상보다 빠르게 퍼졌다고 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몇 달이 아니라 몇 주밖에 남지 않으셨대. 그녀가 설명하는 동안 나는 전화기를 귀와 어깨 사이에 끼운 채 미친 듯이 짐을 쌌다. 아빠가 언니를 찾고 계셔. 나는 첫 KTX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기차를 타는 동안 내 마음은 계속 맴돌았다. 민준이 내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지 겨우 6개월, 재성을 만난 지는 겨우 5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누군가를 제대로 알고 부녀 관계를 쌓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제 내게 남은 시간은 끝나가고 있었다. 병원에서 나는 대기실에 앉아 너무 울어서 눈이 빨개진 서연이를 발견했다. 그녀 옆에는 내가 본 사진들로 즉시 알아볼 수 있는 젊은 남자가 있었다. 준서였다.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 없는 내 이복 오빠가 어두운 표정과 무릎 위에서 불안하게 움직이는 손으로 그곳에 있었다. 지혜 언니? 서연이가 일어나 나를 껴안으며 말했다. 이렇게 빨리 와줘서 고마워요. 어떠세요? 나는 포옹에 답하며 물었다. 지금은 안정적이세요. 그녀가 대답했다. 의식은 있으신데 매우 쇠약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통증 때문에 모르핀을 투여하셨어요. 준서도 어색하게 일어섰다. 재성과 너무나 닮은 키 크고 마른 몸을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안녕하세요. 그가 마침내 손을 내밀며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되어 유감입니다. 나는 그의 손을 무시하고 그를 껴안았다. 처음에는 놀라서 굳었지만 이내 그의 팔이 나를 짧게 감쌌다. 드디어 만나게 돼서 기뻐요.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아빠한테 오빠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도 언니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가 작은 미소로 대답했다. 제가 피아노를 잘 치는 만큼 언니도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하셨어요. 그 작은 연결고리, 재성이 우리 각자에게 서로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그 인정이 긴장의 일부를 깨뜨렸다. 우리 셋은 함께 앉아 의사가 우리 아버지 병실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기를 기다렸다. 엄마가 지금 아빠랑 같이 계세요. 서연이가 설명했다. 두 분 이혼하신 지 몇 년 됐지만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셨어요. 마침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을 때 재성의 모습은 내게 충격을 주었다. 불과 2주 전에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말라 있었다. 피부는 황달기가 있었고 그의 눈, 내 눈은 푹 꺼져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그의 눈이 빛났다. 내 새 아이가 다 함께 있구나. 그는 약하지만 행복한 목소리로 말했다. 좋은 날이야. 나는 그의 침대로 다가가 손을 잡았다. 차가웠고
예전에는 힘이 있었던 손가락은 뼈만 앙상했다. 기분은 어떠세요? 나는 그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면서도 물었다. 막걸리를 너무 많이 마신 것 같구나. 그가 농담을 하고는 기침을 했다. 하지만 너희들이 여기 있으니 이제 좀 낫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일과를 정했다. 교대로 병원에서 재성 곁을 지켰다. 거기에 없을 때는 서현이, 준서와 나는 재성의 아파트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더 잘 알아갔다. 준서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덜 냉담했다. 과묵했지만 똑똑하고 관찰력이 뛰어났다. 가끔 그는 내게서 재성의 흔적이나 어쩌면 자기 자신의 흔적을 찾으려는 듯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쳐다보곤 했다. 어느 날 밤 서연이가 자기 예전 방에서 잠든 사이 준서와 나는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하며 깨어 있었다. 왜 제가 언니를 만나기 싫어했는지 아세요? 그가 갑자기 물었다. 서연이는 오빠가 배신감을 느꼈다고 하던데요.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받아들이기엔 너무 벅찼다고. 일부분은 맞아요. 그가 손가락 사이로 잔을 돌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주로 두려웠어요. 두려웠다고요? 언니가 그 사람 같을까 봐요. 그가 설명했다. 언니가 똑똑하고 카리스마 있고 완벽할까 봐. 재성 아버지는 항상 제 영웅이었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의 아들로 사는 건 때로 힘들어요. 항상 그 기대에 못 미치고 실망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능 있는 예술가에 독립적이고 강한 언니가 나타났죠. 아버지가 저보다 언니를 더 사랑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고백에 나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명문대 법대생이자 재성에 따르면 재능 있는 음악가인 준서가 나 앞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다. 말도 안 돼요. 나는 마침내 말했다. 아버지는 오빠를 너무나 자랑스러워해서 가끔 제가 질투가 날 정도였어요. 오빠는 아버지가 성장하는 걸 지켜보고 자기 모습대로 키운 아들이잖아요. 저는 이미 다 큰 성인이 되어 그분 삶에 나타났을 뿐이에요. 준서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 둘 다 존재하지 않는 서로의 버전을 상상하고 있었나 보네요. 그날 밤은 우리 관계의 전환점이 되었다. 우리가 하룻밤 사이에 가장 친한 친구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방어벽을 낮추고 재성의 애정을 차지하려는 경쟁자가 아닌 실제 사람으로 서로를 보기 시작했다. 내가 서울에 도착한 지 일주일 후 재성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다. 의사들은 마지막이 가까워졌다고 경고했다. 나는 부모님께 전화해서 상황을 알렸다. 어떻게 반응하실지 확신할 수 없었다. 거기로 갈게. 어머니가 망설임 없이 말했다. 너 혼자 이런 일을 겪게 할 수는 없어. 저 혼자 아니에요의 엄마. 나는 어머니의 제안에 감동하며 대답했다. 서연이랑 준서가 있어요. 그래도 너랑 같이 있고 싶어. 가족은 그런 거잖니. 다음 날 부모님께서 서울에 도착하셨다. 내 아버지인 민준이, 내 친아버지인 재성이 생사를 넘나드는 병실에 들어서는 것을 보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초현실적인 경험 중 하나였다. 하지만 또한 가장 감동적인 경험 중 하나이기도 했다. 민주는 어색하지만 단호하게 재성의 침대로 다가갔다. 깨어 있었지만 진정제를 맞은 재성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제 딸을 지지하러 왔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했다. 그리고 잠시 후 덧붙였다. 그리고 제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성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제가 당신께 감사해야죠. 당신은 제가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잘 아이를 키워주셨습니다. 문가에 서 계시던 어머니도 다가오셨다. 어머니는 재성의 다른 손을 잡았고 잠시 동안 그 세 사람은 나로 인해 연결되어 내 주위에 이상한 원을 형성했다. 그날 오후 부모님께서 근처 호텔에서 쉬시는 동안 나는 재성과 단둘이 남았다. 그는 마치 마지막 힘을 모은 듯 며칠 전보다 더 정신이 또렷했다. 내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단다.
그가 분명하게 말하려고 눈에 띄게 노력하며 시작했다. 널 만난 이후로 계속 생각해왔던 거야. 듣고 있어요. 나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다. 내가 살아온 삶을 후회하지 않아. 그가 천천히 말했다. 서연이와 준서와 함께, 내 직업과 함께 행복했어. 하지만 단 한 가지를 바꿀 수 있다면 그건 널 위해 더 싸웠어야 했다는 거야. 처음부터 널 보고 네 삶의 일부가 되겠다고 더 고집했어야 했어. 알아요. 나는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과거로부터 배울 수는 있단다. 그가 계속했다. 나에게 약속해다오, 지혜야. 원한이나 자존심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지지 않겠다고. 내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약속할게요. 나는 그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그리고 내 동생들을 잘 돌봐주렴. 그가 덧붙였다. 특히 준서를. 보이는 것보다 더 여린 아이란다. 그럴게요. 나는 이제 자유롭게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약속했다. 우리는 결국 가족이니까요. 재성은 미소 짓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강렬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한 가지 더. 내 서재 두 번째 서랍에 내 이름이 적힌 상자가 있단다. 내 거야. 직접 주고 싶었지만 이제 그럴 힘이 있을지 모르겠구나. 나는 말문이 막힌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나는 그가 의식을 오가며 꾸벅꾸벅 조는 동안 그의 손을 잡고 그냥 거기에 있었다. 서현이와 준서가 교대로, 때로는 셋이 함께 그의 곁에, 때로는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주었다. 서현이와 준서가 카페에 갔을 때 재성이 놀라운 힘으로 내 손을 꽉 쥐었다. 그는 마치 고통과 약물이 잠시 사라진 것처럼 또렷하게 나를 바라보았다. 사랑한다, 딸아. 그가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존재를 알게 된 순간부터 사랑했어. 저도 사랑해요, 아빠. 나는 그에게 처음으로 아빠라는 단어를 쓰며 대답했다. 그는 미소 짓고 눈을 감았고 그의 호흡은 더 평온해졌다. 서연이와 준서가 돌아왔을 때 나는 우리의 대화를 전했다. 우리 셋은 각자 생각에 잠긴 채 침대 곁에 머물렀고 서울에 밤이 내렸다. 다음 날 아침, 재성은 잠든 채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우리 모두가 그곳에 있었다. 서현이, 준서, 어머니, 민준, 그리고 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 모두를 연결해준 복잡한 한 남자에 대한 사랑으로 뭉친 평범하지 않은 가족. 그 후 며칠 동안 장례 준비와 서류 작업 사이에서 나는 재성이 언급했던 상자를 발견했다. 아름답게 조각된 짙은 색의 나무 상자였다. 안에는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날짜가 적힌 일기장으로 가득했다. 재성이 언젠가 내가 읽을 것처럼 내게 쓴 일기였다. 그 안에는 그가 수년에 걸쳐 구한 내 사진들. 어떤 것은 학교 행사에 내가 나온 지역 신문 기사에서, 다른 것들은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는 것들. 불과 한 달 전에 날짜가 적힌 편지도 있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다. 사랑하는 지혜에게, 만약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그건 내가 내게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을 할 시간이 없었다는 뜻이겠지. 하지만 내 실수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도 너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는 걸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그의 책과 추억으로 둘러싸인 재성의 서재에 앉아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비록 짧았지만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빌린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은 시간이었다. 재성의 장례식은 조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그의 로펌 동료들, 가까운 친구들, 친척들, 그리고 우리, 그의 세 자녀와 내 어머니는 서울 외곽의 작은 묘지에 모였다. 햇살이 좋고 부드러운 바람이 무덤 위의 꽃들을 흔드는 날이었다. 작별 인사를 하기에 어울리지 않는 날씨처럼 보였지만 왠지 고통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느끼는 평화로움을 반영하는 것 같았다. 내 아버지 민주는 재성의 전처와 아이들에게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호텔에 머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서현이가 오시라고 고집했다. 아저씨는 지혜 언니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녀가 간단히 말했다. 우리 중 누구만큼이나 여기 계실 자격이 있으세요. 추도식 동안 우리는 함께 있었다. 준서, 서연이, 그리고 내가 맨 앞줄에 부모님께서 바로 뒤에. 참석자들이 재성에 대한 추억과 일화를 나누면서 나는 그에 대해 미처 알지 못했던 면들을 발견했다. 사회 정의에 대한 그의 열정, 그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대의에 대한 조용한 관대함, 사무실에서의 그의 유머, 각각의 이야기는 내 친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퍼즐 조각을 하나씩 더해주었고 그 퍼즐은 내가 결코 완전히 맞출 수 없을 것이었다. 내가 말할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준비한 연설문이 없었다. 그냥 일어서서 작은 모임을 바라보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다. 저는 재성 씨를 겨우 6개월 전에 만났습니다. 나는 시작했다. 저는 서현이나 준서가 가진 어린 시절의 추억도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공유하는 수십 년의 우정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후회도 있지만 엄청난 사랑의 능력을 가진 복잡한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다해간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제 삶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로 제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저를 찾은 남자였습니다. 나는 참았던 눈물로 반짝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동생들을 보았다. 재성 씨는 우리가 함께한 짧은 시간 동안 제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었고 제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게 준 가장 소중한 것은 2명의 특별한 동생들이었습니다. 서연이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미소 지었다. 항상 더 과묵한 준서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서도 감정을 볼 수 있었다. 제가 재성 씨를 잘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계속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오늘 그의 가족, 그의 모든 가족이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함께 모인 것을 본다면 자랑스러워 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생각에는 그의 진정한 유산입니다. 장례식 후 우리는 재성의 아파트로 돌아갔다. 가족 변호사가 유언장 낭독을 위해 그곳에서 모이자고 제안을 받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보였지만 필요한 일이었다. 놀랍게도 서연이, 준서, 그리고 나 외에 외할머니 은숙이 특별히 언급되어 있었다. 제 할머니요? 나는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전라도에 계시고 여행하기에는 너무 쇠약하신데요. 재성 씨는 화상통화로라도 꼭 참석하시길 원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다. 그녀는 중년의 여성으로 테레사라고 불렸는데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재성과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다고 한다. 그래서 그날 오후 여름해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아파트 거실에 모였다. 할머니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 우리를 지켜보셨고 아버지는 할머니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기술을 돕기 위해 진도에서 할머니 곁에 앉아 계셨다. 테레사는 법률 문서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개인적인 내용의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다. 재성은 재산의 대부분을 세 자녀에게 동등하게 나누어 주었고 몇 가지 예외가 있었다. 그의 미술품 컬렉션은 4개, 그의 그랜드 피아노는 준서에게, 가족 보석은 서현이에게. 그는 또한 여러 친구들에게 일정 금액을 남겼고 암에 걸린 아이들을 돕는 재단에 상당한 금액을 기부했다. 하지만 우리 모두를 숨막히게 한 것은 마지막 단락이었다. 그리고 은숙 여사님께 테레사가 읽었다. 저는 완전하고 조건 없는 용서를 남깁니다. 25년 전 그분이 취하신 행동은 저에게 고통스러웠지만 딸과 손녀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 자신이 제 가족을 위해 더 싸울 용기가 없었을 때 그분이 자기 가족을 우선시한 것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이 그분의 마지막 날들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화면에서 할머니가 떨리는 손을 입으로 가져가는 것을 보았다. 평소에는 강인하시던 할머니의 눈이 눈물로 가득 찼다. 아버지는 이 예상치 못한 사면에 분명히 놀라며 어색하게 할머니를 껴안았다. 방 안의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재성의 이 마지막 관대한 행동 앞에서 아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마침내 침묵을 깬 것은 할머니였다. 나는 그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어. 그녀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나는 그의 딸과의 25년을 훔쳤어. 할머니, 내가 끼어들었다. 재성 씨는 할머니가 엄마와 저를 위해 최선이라고 믿는 일을 하셨다는 걸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이 맞아요. 할머니의 행동은 비록 잘못되었지만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사랑이 거짓말하고 조종하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아. 그녀가 대답했다. 나는 그 이후로 그 무게를 안고 살아왔어. 그리고 이제는 그의 이해에 대해 직접 감사 인사도 할 수 없게 됐구나. 그의 기억을 기릴 수는 있어요. 준서가 예상치 못하게 제안했다. 그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할머니 자신을 용서함으로써요. 할머니는 거의 알지 못하는 이 젊은이의 지혜에 놀라며 화면을 통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노력해볼게. 그녀가 약속했다. 재성 씨를 위해서, 그리고 너희 모두를 위해서. 그날 밤 모두가 쉬러 들어간 후 나는 재성의 서재에 홀로 남았다. 나는 그가 남긴 일기를 지난 며칠 동안 읽으며 수년에 걸친 그의 생각, 멀리서 내 삶을 따라가려는 그의 시도, 내가 미술을 공부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그의 기쁨, 지역신문에 내 전시회가 언급된 것을 보았을 때의 그의 자랑스러움을 발견했다. 나는 종이 한 장을 꺼내 결코 답장받지 못한 그 모든 일기 항목에 어떻게든 답해야 한다고 느끼며 글을 쓰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재성 아빠께 나는 썼다. 아빠라고 더 많이 부르고 싶었어요. 아빠를 더 알아갈 시간, 아빠가 지훈이를 만날 시간, 제 작품을 보실 시간, 생일과 명절을 함께 보낼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우리가 가졌던 시간에 감사해요. 더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아빠의 말, 추억, 할머니에 대한 용서에 감사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게 돌봐달라고 부탁하신 제 동생들, 서연이와 준서에게 감사합니다. 해가 창문으로 비치기 시작할 때까지 계속 글을 썼다. 결코 읽히지 않을 편지였지만 한 장을 닫고 다음 장을 시작하기 위해 써야만 하는 편지였다. 그 후 며칠은 정신없이 바빴다. 아파트를 비우고 재성의 유품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고 내 짐을 부산으로 옮기는 것을 조율해야 했다. 서연이는 자기가 자랐고 추억이 가득한 아파트에 남기로 결정했다. 준서는 대학 근처의 자취방으로 돌아갈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잠시 서울에 머무를 가능성을 고려해본 후 지훈과 함께 부산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내 삶, 내 일, 내 미래가 있는 곳은 그곳이었다. 떠나기 전 마지막 밤 서연이는 아파트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우리 셋, 재성의 자녀들만 있었다. 그녀는 웃으며 고백하기를 아주 잘 만들지는 못했지만 애정을 담아 갈비찜을 준비했다. 우리는 재성이 특별한 날을 위해 보관해 두었던 레드 와인 한 병을 땄다. 아빠를 위해 서연이가 잔을 들며 건배했다. 너무 일찍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여기 계시는 동안 많은 것을 주신 분을 위해, 아빠를 위해. 준서와 나는 잔을 부딪히며 반복했다. 그날 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재성에 대한 일화를 회상하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준서는 법조계에서 재성의 뒤를 잇는 것에 대한 자신의 의심과 항상 뒷전으로 미뤄두었던 음악에 대한 비밀스러운 열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이는 자신의 레지던트 생활과 직업과 개인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내 일러스트레이션 프로젝트, 지훈과의 관계, 언젠가 내 스튜디오를 열고 싶은 소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 사이의 이 새로운 역학 관계는 이상하면서도 동시에 멋졌다. 우리는 아직 친구는 아니었지만 가족이었다. 혈연과 불완전했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용감했던 한 남자에 대한 공동의 사랑으로 뭉친 가족.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서연이가 내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아빠 물건들 사이에서 찾았어요.
그녀가 설명했다. 언니 이름이 적혀 있는데 아빠가 직접 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상자 안에는 작은 사파이어가 박힌 금반지가 들어 있었다. 나는 즉시 그것을 알아봤다. 재성이 항상 새끼손가락에 끼고 다니던 할아버지의 유품이라고 말해주었던 반지였다. 쪽지도 있어요. 서연이가 덧붙였다. 접힌 종이 조각에는 그의 마지막 날들의 이미 불안정한 필체로 재성이 이렇게 썼다. 내 큰딸 지혜에게 네가 내 인생에 가장 늦게 왔지만 내 마음속에는 항상 네 자리가 있었단다. 사랑을 담아 네 아빠가. 다음 날 아침 나는 서울역에서 서연이와 준서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우리는 오랜 친구처럼 서로를 껴안으며 계속 연락하고 서로 방문하고 재성이 우리 사이에 만들어준 유대를 거리가 약화시키지 않도록 약속했다. 이건 작별 인사가 아니에요. 서연이가 나에게 상기시켰다. 그냥 곧 다시 만나요예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준서가 덧붙였다. 그건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부산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나는 창밖으로 점차 산으로 그리고 안동의 밭으로 바뀌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불과 6개월 만에 내 인생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했다. 나는 외동딸에서 2명의 동생을 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친아버지를 만나자마자 곧 그를 잃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묻혀있던 가족의 비밀을 발견했다. 하지만 나는 또한 가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었다. 그것은 단지 혈연이나 양육만이 아니라 사랑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기로 한 선택으로 뭉친 그 2가지의 복잡한 혼합물이었다. 기차가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지훈이 승강장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를 보자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 내내 내 곁에 있어주고 내 결정이 우리를 일시적으로 멀어지게 했을 때조차도 나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준 이 남자에 대한 감사의 물결이 밀려왔다. 집에 온 걸 환영해. 그가 나를 껴안으며 말했다. 집에 오니 좋다. 나는 그것이 진심이라고 느끼며 대답했다. 그날 밤 불 켜진 광안대교가 보이는 우리 작은 테라스에서 저녁을 먹으며 나는 지훈에게 서울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장례식, 유언장, 재성의 할머니에 대한 용서, 내가 쓴 편지, 동생들과의 마지막 저녁 식사. 있잖아. 지훈이 내 말을 주에 깊게 듣고 나서 말했다. 재성 씨가 네가 이 모든 일을 처리한 방식에 대해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 너는 원한과 비밀로 찢어질 뻔한 2 가족을 하나로 묶었어.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나는 대답했다. 모두가 그랬어. 부모님, 서연이, 준서, 심지어 할머니까지도 자기 방식대로. 우리 모두 원한보다 용서를, 증오보다 사랑을 선택했어. 그건 귀중한 교훈이네. 지훈이 생각에 잠겨 말했다. 그리고 가족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는 일어나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 작은 파란색 벨벳 상자를 들고 돌아왔다. 내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가 내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인 것 같아. 네가 겪은 모든 일, 우리가 함께 겪은 모든 일 후에 나는 내 남은 인생을 너와 함께 보내고 싶다는 걸 그 어느 때보다 확신하게 됐어. 지혜야, 나랑 결혼해 줄래? 그는 상자를 열어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반지를 보여주었다. 작은 에메랄드가 박힌 금반지였다. 응? 나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응? 결혼할게. 지훈이 내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면서 나는 다른 손에 끼고 있는 재성의 반지를 생각했다. 2개의 반지,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내 정체성의 2 부분. 그리고 나는 절대적인 확신으로 알았다. 재성이 내 결혼식에 물리적으로 참석하지는 않겠지만 그는 서현이와 준서의 눈 속에서 우리가 살아있게 할 추억 속에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사랑 속에서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인생은 변했지만 온전하게 계속되었다. 그리고 나는 내 가족, 나의 모든 가족과 함께 다음 장을 맞이할 준비가 된 채 그 삶과 함께 계속 나아갔다.